예, 안녕하세요.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의 황윤선 차장입니다. 예, 작년에도 세미나를 한 3번 정도 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온라인 소비재 사업하고 자동차 부품 등 부품 소재 사업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소비재 수출 마케팅 사업은 여기 와서 이제 상하이 무역관이 2번째 근무입니다. 2번째 근무로 와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부품 소재, 특히 자동차 부품 쪽하고 IT, 환경 프로젝트 쪽 수출 마케팅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저희 상하이 무역관 관장님하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을 이제 많이 방문했습니다. 알리바바에서는 1688.com으로 대표되는 중국 내수 온라인 B2B 시장에서 한국 의류 지원 사업을 했고요. 타오바오는 금년으로 이제 3년째 사업이 되는데요. 타오바오의 특징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온라인 C2C몰 고객 유입량 1위 기업이죠. 그쪽에 이제 셀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전문 셀러들이. 그래서 온라인 전문 파워셀러들을 통한 입점 상담에 이제 금년 3년째 진행하고 있고, 티몰과도 작년부터 이제 티몰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타겟 브랜드들 대상 그리고 신규 브랜드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점 상담에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티몰은 오늘 아시다시피 이쪽에 지금 소비재 대전에도 티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자분들하고 그리고 타오 TP사라고 티몰의 운영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오늘 세미나 시간이 적지 않은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 세미나를 이제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에 2월에 타오바오 셀러들 대상으로 B2B로 한번 생방송을 해봤습니다. 생방송 결과는 타오바오 셀러들 전문 플랫폼에서 생방송으로 약 3일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누적 시청자 수가 39,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짧게 30초간 한국 식품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타오바오 전문 셀러들에게 홍보한 동영상입니다. 네, 잠깐 30초 동안 보시겠습니다. Hello， 大家好，欢迎大家继续来关注我们的直播。那么这一时段的话，我们继续为大家推荐的美食是哪一家企业呢？就是我们的东远食品。有请东远食品的朋友的到来，欢迎你们。大家好，大家好，我今天很高兴来到这里为大家介绍我们的东远食品。我是来自东远食品的代表亚彤。哇，非常活泼的一个女孩。那么今天来到我们这里的话，可以说是给我们带来东远食品。东远食品是一家什么样的企业？东远食品呢，刚才大家可能通过 VCR 简短的了解了我们的品。 네, 사실 한 기업당 10분씩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식품하고 화장품, 영유아 식품 기업들 74개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타오바오 수입 제품 전문 셀러들이 보는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고요. 그 결과 약 200개사가 타오바오 파워셀러 상담회에 이 홍보된 제품의 기업하고 상담회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지난 3월 10일에 한국 기업 73개사와 그리고 중국 타오바오 파워셀러 193개사가 약 1093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이 진행된 이후에는 타오바오 메인 페이지에서 한국 상품 판촉전을 하고요. 사실 온라인 이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매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도 참가 우선권을 줘서 셀러를 통해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상해에서 항상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 대리상, 우리 기업들하고 많이 만나서 상담도 해드리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변에 전문가분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코트라 보고서처럼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발표 순서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훑어드리고요. 최근에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하고 최근 이슈는 이제 한중 관계가 좀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현장에서 어떤지 좀 얘기를 들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 사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20조 2천억 위엔입니다. 근데 이거는 B2B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작년 대비 약 23.6% 증가했습니다. 이게 통계 기관마다 수치가 틀린데 제가 쓴 자료는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하고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아이리서치라는 조사기관의 통계 자료고요. 중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2016년에 26조 위엔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무부 자료가 이제 이 전체 수치만 있고 자세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아이리서치 자료를 중심으로 통계를 넣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으로 봤을 때 20조 2천억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안 옮겨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종합형 플랫폼, 뭐 알리바바는 JD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시장의 그 거래액이 약 44.7%고 그리고 기업 자체적으로 아주 큰 기업들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이 27.4%니까 전체 전자상거래의 72% 정도가 B2B 시장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장은 바로 B2C, C2C, 온라인 쇼핑몰, 소매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 규모가 약 23.3%라고 합니다. B2B 시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B2B 시장은 전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까 그 교역액의 약 45%를 차지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스스로 낸 매출액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종합형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약 236억 위안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매년 이렇게 15% 수준 내외로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시면 역시 B2B에서도 알리바바가 강자입니다. 1688.com이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일반 무역으로 들어온 내수 제품이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한테, 중국의 일반 그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B2B 플랫폼이 1688.com이고요. 알리바바.com이라고 오늘도 나와 있는 알리바바.com은 전 세계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B 플랫폼입니다. 이 두 개가 중국의 종합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 48%를 B2B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1위부터 9위까지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시장도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질 시장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B2B C2C 시장 부분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그 소매 플랫폼에서 교역액은 약 4조 7천억 위안, 23.9% 성장했고요. 사실 2010년 이후에 이 시장이 거의 50% 이상씩 성장했는데 2013년 이후에는 20% 내외로 좀 그 성장세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이 전체 소비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수가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이라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체 소매시장이 약 33조 2,300억 위안이라고 하면 중국의 이런 그 전자상거래 B2C, C2C 시장 규모는 전체 소매시장의 1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영국, 대만, 미국, 일본,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중국에서 그만큼 전자상거래 시장의 그 점유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 통계청 수치를 찾아봤더니 2016년에 한국 전체 소비시장 규모는 제가 이제 비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안으로 표기를 해보면은 약 2.3조 위안. 그러니까 중국 전자상거래 B2C, C2C 시장의 한 절반 정도가 저희 소비시장이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약 3,895억 위안 정도의 시장 규모입니다. 전자상거래 규모로만 따지면 중국의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한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의 1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최근의 특징이 이제 전자상거래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려면은 모바일을 통하거나
PC를 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2015년 이후에는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B2C의 거래액이 C2C보다 높아졌는데요. C2C는 이제 타오바오로 대표되는 개인 셀러들이 하는 몰보다, 물론 타오바오는 개인 셀러뿐만 아니라 기업 셀러도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이 직접 운영하는 B2C 몰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큰 온라인 쇼핑몰 규모로 봤을 때 이 모바일로 구매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각 온라인 쇼핑몰들이 구매 화면이 모바일에 맞게 굉장히 본인의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맞게 맞는 화면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B2B, C2C의 플랫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B2C 몰로 대표되는 T몰이 2016년 기준으로 약 56%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JD가 거의 24.7%로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8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1위부터 10위까지 규모가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변동 없이 좀 고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이 지금 전체 온라인 쇼핑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모바일에서도 역시 알리바바가 강자입니다. 이 T몰, 타오바오 이 두 개를 합친 시장 점유가 82.6%고요. JD 징동이 7.5%에서 약 9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 쇼핑몰의 특징을 보면 중국에서는 이런 11월 11일 싱글데이로 대표되는 날하고 T몰의 대표적인 이벤트 데이죠. 그리고 12월 12일 타오바오 대표적인 이벤트 데이. 그 외에도 3월 18일, 6월 18일이 큰 이벤트 데이로 이때 매출이 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 쪽 특징을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신선식품 쪽에 거래액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각종 보고서랑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선식품 온라인 거래액이 거의 매년 8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요. 이는 전체 농산품 교역액의 오프라인 포함해서 한 4.8% 정도 되는 시장이라서 아직도 이 성장 공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신선식품의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905억 위엔 정도 되고요. 신선식품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약 4,000개 이상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생겼지만 이 콜드체인이라든지 냉동창고, 물류 시스템 등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 플랫폼 형태라서 생각보다 이렇게 이윤을 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전자상거래 신선식품 플랫폼들이 많이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B2C 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전체 생태계는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직접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바이두나 웨이신, 웨이보 등 각종 유입 창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또 영유아몰, 뷰티몰, 식품몰 등 전문몰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로 또 대표되는 지불 시스템도 받쳐주고 있고요. 물류도 제가 상해에서 오늘 무슨 생활용품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바로 배송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침 일찍 주문을 하면은 그날 오후에 배송되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물류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월 8일에 해외 직구 신정책 때문에 한번 코엑스에서 300명 대상으로 무역협회와 같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5월 24일에 설명회를 했는데 5월 25일에 통관 방식해서 유예가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뉴스가 다르게 나와서 항상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모니터링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소매 시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 직구 시장인데 그 규모가 약 2,198억 위엔 해서 85.6% 증가했습니다. 물론 성장세가 엄청나죠. 근데 2015년에 111.9% 증가한 거에 비하면 약간 감소됐는데 이게 4월 8일에 새로운 정책의 영향이 약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관련 정책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해외 직구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체 그 온라인 B2C, C2C 시장의 약 4.7% 거래액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 해외 직구 사용자는 매년 그 80% 내외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생허가나 뭐 이런 다른 통관 등 여러 가지 일반 모역에 준비하는 걸 줄이면서 테스트 마켓으로 한번 중국 시장에 먼저 들어가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해외 직구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몰을 이용하는 그 이유도 일단 해외에서 물건이 직접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품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정품이 보장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금 정책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격이 더 싸고 제품을 좀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품목들을 보면 화장품, 영유아용품, 식품, 의류 등이 인기입니다. 티몰에 이제 티몰 글로벌이라고 해외 직구몰이 있습니다. 티몰 글로벌에서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인기 있었던 품목을 보면 기초 화장품이랑 바디로션은 한국이랑 일본이 강세를 보였고요. 색조 화장품 그리고 여성 의류 등 패션 제품은 한국 제품이 인기 있었고 보건식품 등 미국, 호주, 독일, 영유아용품은 일본, 분유는 유럽, 호주가 인기 있었습니다. 조제분유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식품 수출 품목이긴 한데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런지 한국에 이렇게 분유가 생산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직은 분유 시장에서 유럽이나 호주산이 더 강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티몰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해외 직구 1위 수입국은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2위가 미국, 3위가 한국, 독일, 호주가 8% 내외입니다. 한국은 주로 화장품 구매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식품, 기타 생활용품, 영유아용품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큰 축이 소비로 좀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의 어떤 고정자산 투자로 이끌어온 거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여기 수출은 이제 해외 시장이 굉장히 커나가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해외 시장의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고 고정자산 투자로 인한 부채 문제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소비 진작을 통해서 GDP를 성장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또 큰 축 중에 하나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중국에서 매년 이 5개년 기획이라고 하죠. 이걸 발표를 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이 13차 5개년 기획 기관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각종 부처에서도 또 다른 이 세부적인 계획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중국 상무발전 13호 기획을 보시면은 2016년에 중국의 소비시장 규모가 약 33조 2천억 위안이지만 2020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을 시켜서 약 48조 위안의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전자상거래 교역액은 2020년까지 43조 8,300억 위안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소매시장만이 아닙니다. 소비시장뿐만 아니라 B2B가 들어간 금액이고요. B2B가 들어간 금액으로 봤을 때 전자상거래 교역액이 26조 1천억 위안이기 때문에 연평균 15%씩 성장시키면 바로 이 수치가 43조 위안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액, 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약 9조 6천억 위안까지 성장을 시켰다. 계속 연평균 20%의 성장치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B2C로 대표되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년 2010년에는 약 50%씩 성장을 했고 2013년 이후에 2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특징이 아시다시피 이제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책과 규제 면에서 느슨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이를 좀 규범화하고 시장 제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산업 13호 기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특히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오프라인 지금 유통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균형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규범화를 시켜서 네트워크 안전법이라든지 전자상거래법, 지재권 관련 법률을 정비를 해서 좀 더 그 전자상거래를 규범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작년 12월에 전자상거래 초안법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이게 소비자 권익을 좀 강화를 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걸로 보이고요.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그리고 또 아까 해외 직구에서 이 위생허가라든지 인증 부분 위생허가라든지 이런 통관 부분에서 검역이 없다 보니까 이 품질 안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어떤 시스템을 갖다 좀 더 갖춰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전자상거래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기업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4월 8일에 해외 직구 신규 정책이 나오고 굉장히 한국 기업들한테 문의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 있는 중국에 있는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약간 카오스 같은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이 작년에 나온 규범이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해외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놓았습니다. 기존에는 품목에 정해놓지 않았는데 품목을 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행우세로 대표되는 해외 직구에 세금이 있었지만 4월 8일 이후에는 중국어로 콰징슈이라고 해서 해외 직구 수입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외 직구 수입세는 관세는 0%지만 중국의 증치세와 일반 무역으로 있는 증치세와 색조 화장품에 있는 소비세에 대해서 70%의 세금을 매긴 새로운 세금 정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업들하고 플랫폼에서 걱정을 했던 것들이 바로 저 일반 무역 통관 방식인데요. 일반 무역처럼 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에 대해서 인증 서류를 요구하고 그리고 통관도 일반 무역과 비슷한 방식으로 가겠다고 당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많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한 산업 생태계도 굉장히 발달돼서 그런지 2016년 5월 25일에 바로 이 일반 무역 통관 방식에 대해서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2017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전혀 없습니다만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얘기는 조금 더 유예될 거라는 어떤 그런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3가지 중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하고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일반 무역 통관 방식만 유예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지금 15개 시범 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비자의 주문서, 물류회사의 운송장, 그리고 지불서 등이 이 중국의 해관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 있어야지 이 중국의 새로운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해당이 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셀러들이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외 직구 수입을 하고 있고 구매자들은 이에 맞게 지금 제품을 해외 직구 몰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게 중국 국민의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의 안전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감독 관리를 해가지고 품질 안전 이슈들을 이제 안전하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해가지고 최근 이슈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제 순위가 거의 고착화돼 있어서 새롭게 이런 어떤 카테고리에서 특화된 뷰티라든지 의약, 영유아 식품 전문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모바이크, 오포로 이렇게 대표되는 중국의 공유 시장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자전거에 있어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이 대도시에서는 이 공유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한 100위안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한 번 탈 때마다 1위안 정도 금액밖에 안 들기 때문에
뭐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유휴 제품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어떤 유휴 제품 몰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들이 이제 좀 더 살아남고 이 온라인 고객층이 성장을 하면서 그 백화점몰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은행몰들 같은 이제 오프라인 고객의 기반 몰들이 또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O2O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O2O가 이제 아무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그 이동되는 어떤 새로운 소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알리바바 사람들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요. 알리바바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중국의 신소비, 신소매 형태, 신링쇼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마윈이 그 한번 그 전체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한 이후에 굉장히 화두가 된 것 같은데요. 상해에 보면은 허마 시엔성이라는 저쪽 두 번째 사진에도 있는데 저 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걸 오픈했습니다. 저게 이제 새로운 소매 형태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없어질 거고 강력한 물류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의 그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것만이 앞으로 새로운 소비 형태로 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매장에 가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 허마 시엔성이라는 앱으로 이 랍스터라든지 이런 신선식품 같은 거를 갖다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허마 시엔성이라는 그 거대한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 이 제품들을 갖다 그 직원들이 맨 위에 있는 레일에다 놓고서 이동을 하고 고객은 아마 알리페이로 지불을 하면 5km에 있는 고객들이 30분 내로 신선식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도 이 허마 시엔성과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그 소매몰에 집중을 하고 각종 오프라인몰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협력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몰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 O2O 시장을 봐도 약 4,65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5%를 성장하고 있고요. 현재는 O2O가 이제 주로 음식 배달이라든지 차량 공유, 여행 등 이런 게 위주고 각종 이 시장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 모바일 앱으로 대표되는 O2O 시장은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가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중국 관련 마케팅의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또 검색된 게 왕홍일 겁니다. 이 뒷부분에 브랜드 마케팅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이 생방송 왕홍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왕홍이 옛날에도 없었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KOL, 키 오피니언 리더로 대표되는 파워블로거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워블로거들이 주로 제품을 홍보해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용이 됐다면 이 중국의 웨이버가 중국판 트위터죠. 그쪽에서 링크를 거는 기능이 약 2010년 이후에 생기면서 이 그 KOL들이 나와서 제품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링크를 걸어줘서 그게 예를 들면 타오바오몰로 가서 물건을 직접 살 수 있게 바로 링크가 되면서 이 왕홍이라고 라는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팔로워들, 즉 아주 많은 뭐 엄청난 양의 그 팬들이 있지 않더라도 소수의 팔로워들이 있더라도 제품을 잘 파는 영향력 있는 왕홍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마케팅 부분을 보면 또 역시 위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챗의 사용자가 약 8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중국의 거의 모든 개인,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위챗의 기업 계정이 우리 기업들의 홈페이지로 대표되는 것 정도로 위챗 계정이 중국 사람들은 기업을 갖다 검색할 때 위챗 계정을 많이 검색을 한다 그러고요. 위챗으로 기업 계정을 통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고객층이 굉장히 많을 때는 타겟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또 그 웨이샹으로 대표되는 지금은 주로 개인 셀러들이 다단계로 판매하는 시장이지만 이 기업 위챗 상점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판매 채널로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그 소비재라면 누구나 주목을 하는 시장입니다.
작년에 티몰에 11월 11일 그 싱글데이 행사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VR AR 시스템을 벌써 도입을 해서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를 갖다 가상현실로 오프라인몰 형태처럼 그 구매를 체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구매 형태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부터가 우리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드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3월에 이제 배치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메인 뉴스에도 이제 바이두에서 계속 검색이 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언론에서 좀 더 확대 생산된 부분이 있어서, 코트라에서는 굉장히 좀 균형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언론 인터뷰도 좀 삼가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지금도 끝난 이슈는 아닌데요. 이 소비재들의 그 유통망들하고 우리 중국에 진출한 소비재 기업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안 한 이유는 민감한 얘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키워드 위주로만 넣었고요. 먼저 온라인 쪽으로 보면 이 해외 직구 쪽에서는 해외 직구 전문 온라인몰에서는 약 3월에 가장 그 사드 배치 이슈가 있었을 때 2주 정도 한국 제품의 매출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외 직구 소비자 특성상 정말 내가 그 해외 제품 브랜드를 좋아해서 사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만에 많이 회복을 했다고 들었고요. 타오바오는 정말 진입장벽이 낮고 개인 셀러도 있고 기업 셀러가 있는 몰이죠. 근데 여기 타오바오의 또 특징이 따이공들이 파는 제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따이공 시장이 많이 막히면서 거의 그 한국 쪽 관련돼서 막히면서 3, 4월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고요. 많이 떨어졌고요. 또 유명 왕홍 점포에서도 괜히 한국 제품을 갖다 그 판매를 했다가 본인의 그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봐 한국 제품이 유명 왕홍 점포에서 많이 그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내수몰을 보면요. 한국 제품의 그 판매가 줄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유명몰 담당자를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구매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고객이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브랜드샵에서 제품을 구매한으로 전환되는 비율, 고객 유입량 대비 구입량 이거를 갖다 전환한 비율을 봤을 때는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제품을 사는 고객들은 그대로 샀는데 우리 한국 제품 브랜드나 전자상거래 쪽에서 한국을 앞세워서 마케팅을 좀 자제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이런 좀 눈치가 보였을 거고요. 우리 제품에서도 지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많이 노출을 시키며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자체적으로 위축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입량이 들었습니다. 고객이 적게 오니까 판매가 줄었겠죠.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변화되지 않은 거에 집중하고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계속해서 한국 제품 소싱을 늘려가고 있고 실제로 3월에도 타오바오랑 저희 코트란 상담을 했고요. 티몰하고도 4월에는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브랜드 입점 세미나를. 다만 이제 그 초상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화점몰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를 해서 한국 관련의 한국 제품들을 메인의 배너로 못 놓게 한다던가 이벤트를 참가를 시키는 걸 좀 제한을 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5월 중순 이후 5월 20일 이후로 해가지고 거의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게 바로 오프라인몰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몰은 한국 제품이 오프라인몰에 들어가려면은 중국의 대리상이 한국 제품의 재고를 쌓아두고 오프라인몰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재고 부담이 바로 그 비용 부담이 되는데 한국 제품을 안 팔리고 그 오프라인몰에서 신제품을 좀 한동안 받지 않아가지고 재고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 대리상을 통한 수입이 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전후로 해서 예를 들면 화장품 전문몰 같은 세포라나 왓슨 등에서는 신제품 제한을 받기 시작했고요. 오프라인몰에 들어가면 약 2, 3개월 동안 어떤 통관 서류라든지 처음 들어갈 때 걸리는 2, 3개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세는 하반기에 가면 좀 통계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사드 관련해가지고 간담회라든지 기업 인터뷰를 해보면 특징이 이 상해나 북경이 이런 연안 도시보다는 중서부 지역이 영향이 더 컸고요. 1선 도시보다는 2, 3선 도시 그리고 어떤 그
온라인보단 오프라인몰. 온라인에서는 이게 누가 구매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프라인 어떤 마트라던가 이런 데 가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품목별로도 영양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주춤하는 동안에 이 매스 시장, 대중 화장품 시장 쪽에서는 중국 로컬이라든지 동남아 제품들이 대리사항이라든지 브랜드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고 럭셔리 쪽에서도 일본 제품이라든지 유럽 제품들이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 LG로 대표되는 이 기업들은 이제 금방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신제품으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상반기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화장품 업계분들을 보면 어려워서 문 닫고 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피부에 쓰는 거는 이렇게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나마 영향이 덜했다 이런 반응들인데 식품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기호식품이란 게 이 한국 거를 안 먹으면 다른 나라 거를 먹어볼까 또 이렇게 대체성 효과가 커가지고 식품이 약간 더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B2B몰로 이 오프라인 쪽으로 들어간 내륙 지역에 들어간 기업들의 매출의 감소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두 연사분께서 중국의 어떤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기술 장벽 부분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작년 12월에 새로운 규범이 나와가지고 위생허가가 다소 좀 지연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이쪽 아까 전문가이신 분께서 더 얘기를 해주셨고요.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가 상해에서도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화장품협회라든지 여기 인증기관들하고도 세미나를 같이 많이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한 2, 3개월의 시험기간은 단축하는 면이 있는데 이게 사후 유통이라든지 어떤 사후에서 이게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량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리스크가 크고요. 2018년까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 대기업도 이 정책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호로 통관을 시키자 상하이 포동식구 등록제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이슈로 인해서 그런 건지 일본 제품이 1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2호로 통관한 한국의 대기업도 얘기하시기를 아직은 리스크가 있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잘 팔리는 어떤 베스트셀러 제품보다는 좀 덜 팔리는 남성용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늘릴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통관 관련해서는 앞서서 계속 화장품하고 식품 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위생허가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좀 어려워졌다. 한중관계의 영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통관에서는 한중관계의 영향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통관에서는 전반적으로 규범이 강화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FM대로 하겠다. 이게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통관 중국이 이렇게 정부의 법이라든지 그 시행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마다 통관의 정책이란 방식이 좀 틀리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이 이제 통관 서류를 그러면 엄청나게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검증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통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비율이 거의 10%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를 해왔을 수도 있다. 이제는 정말 FM대로 HS 코드를 갖다 변경해 HS 코드를 유리하게 적용한다든지 인보이스 금액을 다르게 한다든지 서류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에서 하는 정책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통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초 수출 통관 제품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이 지체되는 시간을 기업들이 잘 유념을 하고 좀 준비를 갖다 서류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과 특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외 지지권 보호 데스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상표브로커의 메일도 받기도 했고요. 아예 한국에서 상표권을 출원하실 때 중국에 동시에 한다. 그 원칙을 갖고 하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이거는 중국에서 유통하는 유통상도 상표권에 대해서 소송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 진출 전략 부분입니다. 3년간 업무를 하면서 좀 가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기업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한국 제품들 제가 이제 2007년에도 상해 근무했고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한류의 인기가 계속 있어서 특히 화장품 하면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이 수입 통계로 보면 화장품이 2위지만 아시다시피 이 따이공이라든지 면세품이라든지 들어오는 시장이 정규로 수출돼서 되는 시장의 2배 이상 훨씬 더 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1위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트렌디하게 제품이 빠른데 대신에 단점은 조금 제품이 비슷비슷하다, 어떤 스토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지 오래됐지만 우리가 인지도 높은 브랜드는 되게 소수입니다. 화장품은 그나마 조금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제가 식품을 보니까 식품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것들이 좀 소수였고요. 이 국내 유통시장에서부터 가격하고 채널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중국 시장에서도 가격하고 채널 관리가 안 된 한국의 도매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습니다. 가격이 무너지면 중국 소비시장은 늘려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류라든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아직 좀 특히 젊은 8, 90년대층 소비층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우리 기업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중 관계 이슈라든지 그리고 또 국내로 이 여행객이 유입이 줄어들면서 이 한국 기업들이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중국의 로컬 제품들이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데 중국에서 바로 제품을 런칭해서 한국 화장품으로 한국 식품으로 뜰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타오바오랑 사업을 하고 중국에 있는 유통망들을 만나면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 이게 1순위입니다. 국내에서 적어도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안 갖고 있더라도 한국에 어떤 오픈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오픈 플랫폼에라도 제품이 좀 검색이 돼야지 이 제품을 취급하겠다라는 대리상이나 유통망들이 있을 겁니다. 가격하고 채널 관리 얘기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일본 소비재랑 비교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국내 유통시장, 중국 유통시장 가격을 갖다 브랜드가 꽉 쥐고 가격을 채널들하고 같이 관리하는 기업들이 오래가는 기업입니다. 상표권 말씀드렸고요. 중국 시장에서 매스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제품을 차별화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중국하고 한국 기업하고 가장 큰 특징이 한국 기업들이 마케팅에 굉장히 좀 자원 투입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기업이 인력이라든지 자본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중국은 제품 개발 비용 대비 마케팅 비용을 거의 6배에서 많게는 10배를 쓰는데 우리 기업들은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시장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또 최근에 모바일 시장이 발달하면서 가성비 좋은 마케팅 방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오바오의 높은 본부장이 얘기한 건데요. 한국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는 연예인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는 연예인 마케팅하는 것보다 오히려 잘 팔리는 타오바오의 개인 왕홍셀러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게 훨씬 돈도 절약하고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한국 기업이 중국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이 넓은 시장을 한국 기업 절대 혼자로 못합니다. 중국 곳곳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갖다 찾아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의 큰 굴지 기업조차도 서로 인수합병하고 협력하면서 하는 곳이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플랫폼들도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중국 시장입니다. 예. 중국 플랫폼에 고객을 유입하려는 비용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의 큰 B2C 몰도 정확히 확인된 수치는 아니지만 구매 전환율이 유명 브랜드몰도 1%에서 3%까지도 끌어올리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일단 중국 플랫폼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계속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가장 기본, 중국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이 시장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과 만약에 다음 달에 강의한다면 얘기할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한국 제품이 잘 팔릴 카테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가 될지 말지 그것부터 찾으셔야 되고 가격 채널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폰서를 굉장히 많이 배포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분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스폰서를 배포를 하더라도 가격은 통제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또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시장 점유가 올라갈수록 채널도 갈아타셔야 됩니다. 마케팅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전략적으로 타겟 고객한테 마케팅하는 가성비 좋은 마케팅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좀 마지막 한 장에 이제 거의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일단 좀 떠야 됩니다. 인지도가 있어야지 중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관련된 일반 무역 관련된 인증 통관이라든지 지재권 문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진입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품 유통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전략을 짜신 후에 중국에서는 이 브랜드 신임도라는 말을 씁니다. 브랜드 신임도가 브랜드 인지도 플러스 이 브랜드를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정품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를 정말 믿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국 유통망에서 표현한 건데요. 브랜드 신임도가 있어야지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프로모션을 하시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거를 가장 기본인데 왜 강조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바이두에 한국의 브랜드, 유명 브랜드를 검색을 해보면은 기업 웹사이트가 중국의 대리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브로커에 의해서 뺏긴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중문 홈페이지부터 좀 확보를 하셔야 되고 위챗의 기업 계정은 기본입니다.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기업마다 이 QR코드, 위챗으로 대표되는 QR코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될 거고요. 웨이보라든지 이 모바일로 이 마케팅하는 게 국내 수출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많이 약한 부분입니다. 또 더불어서는 브랜드 인지도를 끊임없이 높여가기 위해서 이 왕홍이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갖다 만들어서 끊임없이 배포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국에 있어서 제가 내외부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는 중국에서 아무리 제품 유통 마케팅 전략을 잘 짜더라도 시장의 트렌드를 모르고 고객의 니즈를 못 주면 이건 기본이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크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직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대리상으로 하시더라도 그 대리상하고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현지 시장 변화를 통해서 계속 이 시장 진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의 대표 어떤 의류 기업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자산은 직원이다. 직원을 전문가로 만드셔서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중국 사업은 어떤 직원이 파견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가른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략 부분, 전략적으로 협력해서 해야지 넓은 중국 시장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중 관계 이슈가 터지면서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고도 하죠.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으로도 많이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실 온라인 채널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오바오로 대표되는 C2C, 원래는 이제 T몰이 B2C 몰이 이제 2010년에 타오바오에서 분리해서 나온 겁니다. 예전에 에스티로더라든 크리스찬디오르 다 타오바오에 있었습니다. 타오바오 몰이 온라인 셀러들이 거의 80% 이상인 시장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잘 파는 개인이라든지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약 3년간 이 전문 셀러들, 타오바오에서 검증한 셀러들을 대상으로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제품을 공급하고
그쪽에 있는 셀러들을 몇십 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격이라든지 마케팅을 갖다 관리해서 타오바오가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제품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좀 들어가기 쉬운 뭐 시아홍슈라든지 이런 B2C 몰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그다음 VIP.com 그다음 티몰이 거의 그 기업의 플래그십 스토어 역할을 합니다. 유니클로 몰 같은 거라든지 이니스프리무스 몰 이게 다 그 티몰에 있는 점포들이 기업의 대표 몰이죠. 그 뒤에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중국의 온라인 몰들이 그 대형 몰들도 있지만 타오바오는 비교적 셀러를 통해서 들어가기 조금 그 진입 장벽이 낮은 그 몰이지만 다른 다양한 몰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은행몰 말씀드렸는데요. 초상은행몰에 이제 이쪽에 한국 제품도 최근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용카드 발행 1위고요. 12개월 할부로 이렇게 제품을 갖다 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5위안 곱하기 12 이러면 가격이 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고객층이 신용카드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합니다. B2C 종합몰 중에서도 15위 정도 되고요. 예, 여긴 약간 들어가긴 쉽진 않지만 굉장히 유명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몰이기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몰들은 해외 직구라든지 내수를 동시에 하는 B2C 몰들 위주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요. 내용을 참고를 하십시오. 아무튼 각종 정부 유관기관이랑 또 이제 저희 코트라에서는 전자상거래로 대표되는 소비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반기에는 타오바오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게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번 B2C가 아닌 B2B로도 홍보를 해봤고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 기업들이 B2C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필요하면은 제공도 해드렸습니다. 타오바오, 티몰, 이 JD, VIP.com 등 대표적인 몰하고는 계속 코트라의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오프라인 대리상하고도 이런 소비재 대전과 같은 국내 전시회 상담회 통해서 계속 상담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략을 잘 짜셔서 꼭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시고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